권미란의 투자사 생활, 오늘 첫 시간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의 김은하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에 첫 네네. 손님으로 모셨던 것은 제가 올해 들어서 읽었던 책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인상에 남는, 올해가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걱정되네요. 순위 바뀔까봐. 순위 바뀔 수도 있지만 네네. 현재까지 가장 인상에 남는 그런 책을 쓰신 분이셔서 제가 모셨고요. 저희 또래예요. 맞아요. 저희 둘이 나이가 네네. 비슷해요. 비슷하고 아이도 둘 있어서 둘이라는 비슷하고. 것도 비슷하고 네네. 네, 공통점이 많습니다. 오늘 김은하 작가님의 인생, 특히 투자 인생에 대해서 오늘 네네.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네. 네. 좋죠. 제가 지난번에 앵커님 방송을 나가서 약간 네. 말아먹었는데. 오늘 아니, 왜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채널에서도 또 말아먹지 아니, 않을지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 정말 라이브 방송을 처음 해봤던 건데 네. 저는 솔직히 대본이 앞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앵커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니, 작가님은 처음 나오셨는데 네. 떨지도 않으시고 하신 거예요. 티가 안 났나요? 전혀 떨지 엄청 않으시더라고요. 떨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걸 네. 매일 대본을 스스로 쓰시고 맞아요. 그걸 또 앞에 보여주는 거 없이 멘트를 네. 이렇게 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 이런 거 쓰시는 게 더 대단하시죠. 이거는 이제 네. 시간이 많잖아요. 하루 종일 쓰면 되는데. 우리 작가님을 아마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네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질문으로 처음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 작가는 2015년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에 눈을 뜨고 2021년 네, 맞아요. 불과 6년 만에 파이어를 하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나의 인생을 바꾼 키워드를 5가지로 정리를 한다면 네네. 아마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일단 제가 이 5가지 키워드 사실 인생을 5가지로 요약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네. 쥐어짜서 우선순위를 좀 매겨봤는데 네, 3개 할까 하다 5개 한 거예요. 정말요? 저 스토리가 긴 사람이라 첫 번째는 네. 좀 엄마였던 것 같아요. 엄마. 엄마. 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어서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저희 엄마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또 제가 큰딸이고 네, 네. K 장녀 그리고 이제 우리 엄마도 큰딸이었어요. 저도 장녀. 저희 엄마도 장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도 나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나도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 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를 잘 키우고 싶어하고 나는 엄마가 고생하는 게 싫고 뭐 이랬던 거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마음속으로는 계속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 말을 계속 되뇌이고 네. 잊지 않고 어린이 돼서도 계속 그거를 이제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런 걸 저희한테 탑재를 해주셨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가 저 자랄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꼭 너 손으로 돈을 버는 일하는 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맞아. 여자는 꼭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지 마라. 저희 아빠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직장인이 아니셨어요. 그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노동을 하시는 약간 일용직으로 출발을 하셔서 네. 또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데리고 다니는 약간 작은 사업 아닌 사업처럼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항상 그 돈을 어음으로 받아 오시는 거예요. 아마 저희 어렸을 때는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럼 못 받는 돈도 있으셨어요? 그 어음을 그냥 받으면은 휴지 조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음을 받아 오시면 엄마가 또 화를 내시는 거죠. 왜 또 이걸로 받아왔냐? 네. 이런 종이 조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빠를 이제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그 돈에 대한 문제에 시달리시면서 직장 다니는 남자를 만나라. 공무원이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연애는 이제 남자친구를 막 만나면서도 아빠 같지 않은 남자랑 결혼을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그런 분 있었던 것 만나신 같아요. 건가요? 좀 그렇죠. 네. 뭐 많이 그래요.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을 되게 이제 오랫동안 잘 하고 있고 네. 저랑 만났던 회사를 아직까지도 다니고 있어요. 거의 20주년 근속을 오. 이렇게 아빠랑은 좀 정반대되는 남자를 만났고 그래서 엄마가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크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엄마를 꼽아봤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라는 제가 이제 미국 주식에 처음 발을 담가서 처음 샀던 종목이에요. 몇 년도에 사셨죠? 저는 2015년 후반에 샀고요. 네. 처음 샀던 게. 근데 저희 아이들은 2016년도에 사줬고요. 그게 네네. 통장에 3,800%가 찍혀요. 맞아요. 아이들께. 그러니까 제 거는 수익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는 돈을 불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엔비디아가 몇백 프로 오르면 팔고 그 다음에 좀 이따 다시 사고 또 팔고 다시 사고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2016년도에 워낙 작은 돈을 사준 거예요. 한 200만 원 정도 사줬죠. 근데 그게 얼마가 된 거예요? 3,800%? 그게 지금 이제 3,800%, 3,700%니까 잘 모르겠어요. 수익이 7천만 원이 넘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계산이 안 되시죠, 여러분? 각각의 계좌에 이제 한 1억 가까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만으로. 엔비디아랑 다른 애들도 조금 있는데 네. 다른 애들은 의미 있게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서 사실상 엔비디아 수익이 거의 대부분이죠. 8천만 원 가까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가 1억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저의 키워드는 엔비디아인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약간 책도 좋은 내용이 담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장기 투자, 소액 네. 장기 투자도 의미 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데이터로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엔비디아가 제 인생에서 또 두 번째 키워드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키워드에는 안 넣어주셨지만 엔비디아 테슬라 주주시라고 해서 네, 맞아요. 많은 유튜브계에서 영상 보신 분들은 와 저분 진짜 대단하시다. 와 어떻게 엔비디아 테슬라를 그렇게 초기에 코로나 전에 네네. 투자를 하셨냐 하면서 많이 놀라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테슬라는 빼셨네요. 그때도 좋은 네. 회사고 테슬라는 이제 처음 샀던 종목은 아니라서 그 코로나19 때 19 직전에 주가 폭락하기 직전에 사서 이제 주가가 폭락하면서 열심히 추가 매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파이어를 하게 해준 건 테슬라죠. 네, 그렇구나. 맞아요. 네. 그렇지만 키워드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첫 정이 무섭잖아요. 역시 첫사랑이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또 아직도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제가 좀 갖고 있어요. 네. 여전히 이제 제 노후를 대비한 연금처럼 얘는 앞으로 한 20년쯤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있어요. 스토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스토리가 바뀌면 팔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가가 약간 뭐 오르고 떨어지고 하더라도 그냥 들고 갈 생각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네. 투자 포인트 어떻게 해서 투자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장사 잘하는 회사라고 그래픽카드가 정신없이 팔린다는 거예요, 용산에서. 이게 용산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네네. 이 그래픽카드가 세계 최고고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 났고 정신없이 다 사가서 재고가 없을 지경이다. 용산에서 직접 들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런 게임을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남편도 게임을 워낙 좋아하니까 전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해볼까라고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하자마자 약간 수익이 좀 바로 나기도 했고 그 약간 재밌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중간중간에 갑자기 비트코인이랑 엮여서 그쵸. 또 채굴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AI가 엮였죠. 네, 엮이고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이 회사는 그 트렌드의 앞에 설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AI 영역에서는 또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개발자들을 위한 플랫폼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좀 IT 전공했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이런 기술주, 뭐 성장주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조금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테슬라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어떻게 네. 보시고 투자를 하신 건지 이 스토리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20, 30년은 갖고 나갈 거다 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 테슬라는 네. 저는 자동차를 잘 모르는데 그 남자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걔는 자동차가 아니래요. 그 진짜 타봤거든요, 제가. 그 테슬라를 모시는 분을 타봤는데 자율주행도 한번 해봤는데 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라 이건 움직이는 컴퓨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움직이는 인공지능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멋진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중간에 뭐 오너 리스크가 또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좀 바뀔 수도 있지만 네, 리스크인지 프리미엄인지. 네, 바뀔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천재는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팔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서.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앞으로 2, 30년 정도는 갖고 있을 예정인 이 엔비디아 네네. 두 번째 키워드였고 네네. 세 번째 키워드는 세 번째 키워드는 노인과 바다를 꼽았어요. 네. 이게 이제 책이잖아요. 그 해밍웨이의 소설인데 네. 제가 이제 이런 인문학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전 소설도 되게 좋아하고 요즘도 소설을 읽으신다고요? 네, 많이 읽어요. 네. 요즘은 이제 역사책을 읽으실 것 같은데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역사책도 읽긴 읽는데요. 그 뭐 역사의 쓸모라던가 이런 책도 좋아하고 과거 역사책도 좋아하고 홍춘욱 박사님의 그런 이제 그 경제 역사 풀어주신 책도 좋아하지만 기본적으로 더 많이 좋아하는 책은 이런 고전 소설 좋아하는데 네. 이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 책을 다 읽어야 된다. 그래요? 네. 그 안에 네. 모든 이 투자자가 가져야 하는 모든 마인드와 모든 고뇌와 인내에 대해서 다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투자도 삶을 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의 문제고 내 투자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매 순간 선택하고 매 순간 좋은 때를 기다리고 그 좋은 때가 왔을 때 그걸 잡기 위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 모아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그 노인과 바다의 그 얇은 책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항상 노인과 바다를 읽으라고 시키고 그 노인과 바다 책 안에서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런 이제 한 줄, 나만의 한 줄 이런 것들을 뽑아오라고 시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책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정말 좋은 책이에요. 네. 이런 소설이나 인문학적인 그런 어떤 지식이나 감성 이런 것들이 투자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사실 투자는 비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버티는 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뭐 투자권이 있어도 걔가 수익이 날 때까지는 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공감하는 게 제 주변에 주식 투자랑 제일 안 맞으시는 분은 직장인으로서는 정말 최상의 성공을 하셨지만 성격이 급하신 네네. 사장 출신 네네. 뭐 어떤 분이셨어요. 네네. 맞아요. 네. 주식은 진짜 인내가 성격이 급하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좀 게을러야 돼, 적당히. 네네. 그래야 안 보고 이제 지나가고 뭐 약간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맨날 들여다보면서 언제 오르지, 오늘 오르지, 내일 오르지 이러면 사실 힘들죠. 근데 이 노인과 바다는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인내하는지, 어떤 희망을 갖고 버티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 87일인가 만에 이제 엄청 큰 고기를 낚게 돼요. 네. 근데 그 고기가 배에 담기질 않는 거예요. 네.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행운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노인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재미있게 소설 속에 있어서 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독서 모임 하는데 네네. 다음 달에 꼭 네. 얇아서 금방 읽히거든요. 네네네. 읽어봐야 되겠어요. 네네. 인생을 바꾼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번째 키워드는 이제 제가 책에도 썼고, 물론 저보다 이전에 저한테 먼저 이걸 알려주신 저의 이제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저는 로드맵을 꼽았어요. 이 로드맵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거를 좀 안 해본 사람도 많고, 제가 해보라고 말씀드려도 좀 무시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네. 한다고 뭐 부자가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실제로 내가 지금 올해 나이가 몇이고 내가 가진 자산은 얼마고 내가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은 얼마고 그러면 요거를 기대 수익률 올해 내가 뭐 예적금만 할 건지 아니면 투자를 할 건지 이렇게 예상을 해서 그 기대 수익률을 좀 적어 놓고 이게 매년 내 자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표로 이렇게 쫙 한눈에 그려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달라져 온 것 플러스 앞으로 달라질 걸 예상하는 것까지 쓰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저는 이거를 2010한 4년도, 13년도부터 해왔고요. 이걸 하면서 제가 2018년도에 실제로 2019년도부터의 나의 자산 로드맵을 그렸던 게 있더라고요. 네. 엑셀이 남아있는 네. 게 봤는데 2024년에 10억 된다고 거기 그 표에 써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실제로는 더 빨리 됐죠.
2020년도에 됐고 그래서 2021년도에 퇴사를 했으니까 네. 이게 훨씬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안 해보고 그냥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에 되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좀 하다 말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표를 보면서 내가 언제쯤에는 1억이 된다. 언제쯤에는 10억이 될 수 있겠다. 이거를 보면 조금 버틸 힘도 더 생기고 네. 그게 조금 당겨지고 이러면 재미도 좀 붙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청사진을 내가 직접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숫자로. 맞아요. 보통 네. 회사들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네.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하잖아요. 나의 꿈이든 나의 자산이든 이런 걸 잘 안 하고 그냥 오늘 하루 일상을 사는데 급급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책을 제가 그 독서 클럽 하는 모임 친구들이랑 읽었거든요. 네. 어머, 감사합니다. 4월에. 그래서 5월에 모임해서 이거 네네. 모임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하는 말이 로드맵에서 그 수익률을 설정할 때 진짜 매년 8%, 10%, 15% 이런 게 가능할지 나는 모르겠다. 근데 그 친구도 꽤 돈도 많이 모으고 잘 네네. 꼴린 친구인데도 맞아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의심한다고 해서 실제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로드맵을 그릴 때는 그리는 거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부동산도 할 수 있고 또 내가 아끼고 더 버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해보면 제가 진짜 코칭을 진짜 많이 해줬는데 네. 이거를 막 다 의심해요. 한 80%, 90%다 이게 돼요? 막 이러는데 막상 몇 년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저 더 빨리 됐어요. 막 이러고 찾아와요, 저한테. 저 1억 원래 내년이었는데 오래됐어요. 뭐 2억, 뭐 몇 년 뒤에 2억이었는데 올해 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너무 뿌듯하시겠네요. 너무 좋고 네.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그런 의심만 품고 안 해보는 사람은 이 맛을 느낄 수가 없죠. 그때 그 로드맵 처음 그리셨을 때 네네. 매년 목표 수익률을 15% 정도 잡으셨다고요? 맞아요. 15% 잡았는데 더 빨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 네. 우리가 매년 그렇게 하긴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연평균 수익률로 이게 불가능하지가 절대 않고 제가 뭐 신문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S&P 500의 수익률이 170 뭐 몇 프로가 됐다고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걸 보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수익률은 언젠가 한 번은 껑충 올라가는 시기가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일단은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안 해보고 자꾸 의심만 한다고 해서 자산이 늘진 않잖아요. 네 번째 키워드가 로드맵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10억. 10억. 네네. 뭐 1억 모으면 인생이 바뀔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앵커님?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억을 어떻게 모았냐면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택도 없었죠. 저희는 쓰기 바쁘고. 욜로 세대였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희 나이대가 좀 철없이 살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또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어가지고 좀 이렇게 궁했던 시절이 있어서 빨리 반작용으로 빨리 돈 벌어서 내가 쓰고 싶다 그런 게 있어서 맞아요. 그렇게 좀 많이 썼었는데 저는 1억을 어떻게 모았냐면 결혼하고 나서 같이 버니까 그러니까 한 몇백만 원씩 저축을 맞아요.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저축을 하면서 친구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저보다 일찍 결혼한 친구가 부동산이다. 그때 한 2010년대 초반에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부동산이다. 알짜 한 채가 결국에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이상하게 오피스텔에 꽂힌 거예요. 그 얘기하던 과정에 나왔던 네네네. 오피스텔에. 그래서 수익률 안 좋다 그 얘기도 그때 많긴 했었는데 네네. 이 매물은 수익률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 매물을 선택해서 분양받은 게 이제 1억을 모은 거였죠. 저도 그랬죠. 네. 그거는 근데 괜찮을 1억대였거든요. 거라면서. 서울시내 오피스텔 1억대 신축. 저는 동탄이었는데 역 바로 앞에여가지고 프리미엄 받을 수 있다. 막 이래가지고. 네, 안 되더라고요. 그걸로 1억 모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전에 현금으로 이제 1억을 모았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1억 모으면 인생이 바뀐다. 혹은 뭐 몇 억 모으면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단 모아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10억을 모았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자체가 내 인생을 바꿔주냐. 그건 아닌데. 제가 이 1억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10억을 만들면 이 과정이 한 거의 10년 가까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10년 동안 제가 쭉 재테크를 계속 해오고 재테크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을 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이 다 쌓여서 이게 저한테 되게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네. 이제 10억 정도 되니까 어떤 네. 고민을 하게 됐냐면 예. 이제 조금 돈을 버는 일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1억에서 10억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 안에 쌓인 어떤 무형 자산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걸로 너무 인해서 저는 좋았던 거예요. 예, 그걸로 인해서 결국엔 어쨌든 파이어를 또 하실 수 네. 있었고, 그 파이어를 계기로 해서 이젠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그쵸, 있는 그쵸. 단계가 됐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뿌띠리치로서 그렇죠, 그렇죠. 정말 좋은 인생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그 10억이 네. 딱 되면서부터 이제는 나는 이 10억을 좀 불려서 자산을 일구면 되니까 네. 월급이 없어도 네. 내가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면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딱 그 순자산 10억이 됐을 때였어요. 근데 누구나 순자산 10억이 됐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이제 일단 남편이 또 벌고 있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네요. 내가 안 벌어도 누가 벌어다 주는 사람이. 그렇기도 한데, 뭐 네. 또 10억이 매달 뭐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주는 10억이다 그러면 네. 또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네, 결혼 안 하고 예, 뭐 멋있게 혼자 사는. 뭐 배당주든 건물이 있든 네, 네, 뭐 네, 네. 그런 자산을 갖고 있으면 선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 남편이 계속 월급을 벌어다 주고 하니까 나는 조금 다른 일을 해보자라고 선택을 할 수 있었죠. 대신에 내 월급만큼은 이 10억이 좀 벌어와라 이렇게 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김은하 작가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정말 자산 비중이 부동산은 거의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네네. 주식으로만 갖고 계세요. 집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가가 없이 주식으로만. 네네. 순 자산이 그럼 어느 정도신 거죠? 저는 지금은 이제 올해 세금도 내야 돼가지고 세금 너무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올바른 곳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좋은 일에 많이 써주시고요. 네. 부자시네요. 일단 세금을 많이 내신다는 것 많이 자체가. 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좀 정리하고 나면 그래도 순자산이 30억 정도 약간 턱걸이 할 것 같아요. 네.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건 네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어떻게 과연 미국 주식으로만 그렇게 점프업 하신 건지